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알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스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종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혹시 밖에 살짝 내리는 눈 보셨어요? 눈 못 봤어요. 아, 못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눈을 보셨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제 마음속에는 첫눈이 안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막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억울하게 우리 네. 생생법률쇼 오는 길에 아주 조금 살짝 흩날리는 거를 네네. 얼핏 봤거든요. 아직도 그러면은 첫눈이라 설레세요? 아, 그럼요. 아, 그러시구나. 아직은 또 설레죠. 네. 하지만 사실 네. 살짝 거짓말 포함되어 있고요. 네. 첫눈 보고 이따 퇴근길 막히겠다 이 생각도 했거든요. 첫눈이 오면 옛날 그 어르신들은 아유 연탄 빨리 들여놔야지. 아유 빨리 김장해야 그렇죠, 되겠다. 그렇죠. 이 생각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겨울이 시작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오긴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녹여줄 그런 소식들 꽉꽉 채워져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평론가님과도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학폭부터 주식까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논란, 모임 만든 비명계, 당내 갈등 격화되나, 정치인 한동훈 임박까지 오늘 어떤 이야기들 풀어가 주실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스토크 힘차게 시작합니다. 먼저 학폭부터 주식까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논란 짚어보려고 해요. 평론가님 원래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 인사 정말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인사청문회 파행을 겪고 있거든요. 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문제들 이게 제기가 되면서 대통령실의 어떤 인사 검증 책임론이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들 오늘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과거 학폭 폭력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데요. 지금 합창의장 후보자의 딸이 당시에 15살인데 중학생이었겠지요. 중학교에 6명, 즉 이 딸 김모 씨를 포함한 6명이 교내 화장실에서 A 씨, 당시는 뭐 A 양이었겠죠. A 씨를 폭행을 한 겁니다. 폭행한 이후에 어쨌든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당시에 처벌을 받았는데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벌이 있었는데 9호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퇴학이고 네. 1호는 경고 수준, 그러니까 서면 사과 정도, 피해 학생의 이제 서면으로 사과하는 정도의 가장 낮은 수위인데요. 당시에 지금 김모 씨, 그러니까 합참의장의 딸 김모 씨는 가장 낮은 수위 1호의 그런 서면 사과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이게 그 학교 폭력 중에 사실 가장 죄질이 나쁠 수 있는, 혐의가 나쁠 수 있는 그런 집단 폭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 폭행이 어떻게 서면 사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점 하나. 네. 그다음에 지금 해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 합창의장 후보자가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함장이었어요. 세종대왕 네. 함장. 그러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직위인데 당시 이 학교가 군인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네.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피해자와 또 가해자의 그러니까 그런 부친이 혹시 계급의 어떤 서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1호 처분에 머무르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의혹이 이번에 제기된 겁니다. 아니 근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좀 검증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되풀이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 후보자에게 학폭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
제출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이 후보자는 서면에 그런 목록이 없었다. 예를 들어 학폭이라든지 이런 목록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단지 전화로 학폭 여부를 물어봤고 자녀의 학폭 여부를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 실제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어떤 입장 밝혔나요, 변호사님? 네,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네. 학교폭력 사건 연루와 관련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이 피해 당사자였던 당시 학생과 그다음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했고요.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있었으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고 이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학교 폭력 문제가 사실 요즘 가장 큰 화두기도 한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표현에 또 많은 국민들이 좀 공부를 샀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인지하지 표현한 거예요.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건 그 당시에 사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떠올리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지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건 당시에 학폭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는 대답이었거든요. 인지하지 못했다는 대답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바로 이런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4월에 벌어진 일인데 2012년 4월 이 당시에 지금 제독 그러니까 당시 이 합참의장 후보자는 세종대왕함의 제독 함장이었어요. 당시 4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이 김승호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당시에 훈장을 받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아요. 어떤 연유로 대통령 표창을 받냐 하면 북한이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함이 최초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당시 유엔사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엔사에 첫 번째 보고한 것에 무훈을 지금 표창을 해요. 그러면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 학폭이 벌어진 순간에는 당시 세종대왕함에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언제나 바다에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면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가족이 아예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후보자가 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크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지난해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서도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날 골프를 쳤던 점, 또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3월 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발사가 됐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물론 뭐 중거리 미사일이나 단거리 미사일도 전쟁과 관련된 위험한 전략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핵실험과 그다음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한다면 지난해라고 한다면 지난해는 합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합동참모회의, 합동참모본부에서 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대륙간 미사일의 발사 자체가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 그리고 한반도만이 아니라 ICBM이라고 한다면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의 미사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합참과 그다음에 유엔사와 더불어서 미국 작전사령부까지도 연결이 돼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시기에 합참에서 근무하는 고위 장성이 골프를 쳤다.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합참 의장 후보자니까 합참의 총 서열 1위입니다. 네. 그리고 현역 장병들, 현재 복무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 육해 공군 다 망라해서 서열 1위입니다. 네. 그 가장 높은 군에서 네.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지금 합참 의장 후보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참 의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언제든 비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군령, 즉 군 작전권을 국방장관을 보좌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이 일선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서열 1위인 직위입니다. 그렇다면 근무 시간에 만약에 태만하다 한다면 그것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되는 군기문란인데 그 군기문란을 다스려야 될 합참 의장 후보자가 스스로 전력이 근무 시간에 태만했다라고 한다면 그 령이 설 수 있느냐? 지위에 0이 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김명수 후보자는요, 이제 작전 직위에 있지 않다 보니 상황 확인이 늦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군 작전 사령관이었던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도 주식 거래를 한 그런 내역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지점인데, 게다가 사실 지금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에 좀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투자 이슈도 한몫을 했고요. 네,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를 문제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뭐 주식 거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식 거래라고 한다면,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직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 또 군인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그런 직위입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신의 근무 시간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죠. 국민들에게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자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다. 그래서 똑같은 연유로 지금 김남국 의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외국 같은 경우 정말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서 밤을 새워서 뭐 자신의 어떤 이 입법 활동을 위해서, 비서관도 1명 정도 오고 우리는 9명이에요. 보좌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의 국회의원들만 봤지만, 요즘 오늘자 기사 때문에 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지금 국회에서 의자를 교체한대요. 상임이라든지 뭐 이럴 때 의자 있잖아요. 네. 그 굉장히 비싼 의자거든요. 네. 근데 의원들이 너무 불편해서 좀 바꿔요 그래갖고 수억 원을 들여서 다 바꾼다는 겁니다. 의자를 바꾸는 정도의 그런 지금 이 일을 그런 권리를 지금 남용하고 있는데, 바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상임위 활동 중에도 주식 거래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죠.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면 합참의장 후보자 역시 자신의 근무 시간에 이렇게 주식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냥 왜 주식 거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책임의 그 청문회 자리다 보니까 지난해 그 해병대 그 채모 상병 승직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죠. 네.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네. 후보자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아까 그 돌아가신 그 장병과 그 다음에 유가족에게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다음에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사법적 책임이야 뭐 수사가 끝난 다음에 뭐 하지만 지휘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부하에 대한 것은 지휘관이 많은 책임을 갖고 있다. 이건 물론 의원이 재차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궁에 지휘관의 책임은 무한하다. 모든 부하에 대해서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과연 이 말처럼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합참의장이 됐을 때 이 사건을 포함한 군에서의
때 많은 그런 그 지휘 책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론가님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잖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다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으로 마무리돼 버렸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대개 합참 의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빡세게 청문회를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잖아요. 네. 근데 국방부 장관이 어찌됐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군의 군령권과 그다음 군정권, 그 군 통수권을 지휘하는 네. 현장에서 지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웬만하면 아주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합참의장직을 하고 있는 김승겸 합참의장의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진짜 무골이라고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전투와 전력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어떤 강인한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합참의장,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김승겸 이 참모총장, 그러니까 합참의장의 경우 거의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뭐 질문도 거의 없을 정도로 만장일치로 그냥 네, 통과시켜 버렸어요. 네. 그런 정도의 어떤 관례가 있어 왔는데 이번엔 아예 퇴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합참의장은 정말 우리가 태클 걸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걸 진짜 몸으로 보여주겠다 하면서 퇴장을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도 대통령실과 어떤 법무부의 인사검증 제대로 한 것이냐 이런 책임론이 불거지게 될 것 같은데 게다가 학교폭력 문제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그리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연루된 사실을 알려지면서 낙마하기도 했었던 이슈여서 그렇죠.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임명하자마자 터져 나왔어요. 요즘은 그 학폭이라는 것이 숨죽이고 있다가 이 대상과 또는 대상의 그런 부모가 고위의 어떤 공직자가 되거나 혹은 유명한 연예인이 되거나 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폭로가 되잖아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임명한 지 거의 하루 그 다음 날 지나서 바로 사퇴를 할 정도의 그런 굉장히 큰 파장을 일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지금 좀 전에 김명수 후보자의 증언으로도 나왔지만 목록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목록을 제출하는데 그 목록에 요건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전에도 계속 되풀이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으로 그냥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유무 없이 넘어가는 그런 관례가 되풀이돼 와서 한두 번 이런 어떤 파장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질문으로 그냥 그쳤고 내가 몰라서 몰랐다고 했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어져 왔다면 지금까지 얘기됐듯이 인사검증의 시스템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던 비판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요. 만일 김명수 후보자가 낙마를 해서 다른 합창의장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안보 불안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냐 또 이런 지적 나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건 맞습니다. 15일 지난 이틀 전이죠. 15일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발표를 했냐면 단거리가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IRBM. 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의 고체 연료를 지금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2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액체 연료는 발사 직전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사를 하는데 포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지금 발사를 하려고 액체 연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라고. 그런데 고체 연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숨어 있다가 바로 고체 연료로 통해서 발사하면 원점 어디서 지금 이걸 보냈는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고체 연료로 성공하는 IARBM을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냐? ICBM이 아니라서 미국 본토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거리, 어디까지 중거리냐? 괌 기지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나 혹은 대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출격할 수 있는 B-52라든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출격할 수 있는 공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네. 또 일본의 주일 이 공군 기지 역시 마찬가지인데 괌이나 주일 미군 공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에서도 네.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라는 네. 지금 멘트가 나올 정도로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근데 참 되돌아가기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53년 만에 네. 중장 별 세 친 사람을 그대로 합참의장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나라에 별 넷이 있는 그런 직급이 7명이에요. 네. 7명이 지금 별 넷의 대장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별 셋인 사람을 합참의장 한 후보자로 번에. 올려버렸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 별 넷인 7명이 모두 다 전역을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원래는 합참의장을 별 넷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올려요. 네. 그러니까 별 넷이 원래 합참의장이 그렇죠. 돼요. 그런데 별 셋 중장을 합참의장으로 올리다 보니까 7명의 별 넷이 모두 다 별들이 다 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퇴역 수준을 밟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되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 아까 이 외적 환경,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파격적인 어쨌든 이런 임명을 지금 이 별넷으로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되돌리려면 상당히 많은 또 파격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아마도 대통령이 그냥 강행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임명이 될지 과연 강행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영식 대전 고등법원장 지명을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지금 헌법재판관을 지금 지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정영식 대전 고법원장을 지금 지명을 했고요. 이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난지원 판사로 임관해서 35년간 서울고법 또는 수원고법, 대전고법 등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공정한 그런 재판 진행을 했다. 그래서 고등법원장으로서는 대전 네. 고등법원장이나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해서 법원 행정에도 원칙적으로 충실한 업무를 해와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이다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 정영식 지명자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맡았던 인물로 꽤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명자의 경우 고법을 꽤 오래 했어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고법이라고 한다면 1심에서 그다음 2심을 지금 주임 판사로 지금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심에서의 결과를 뒤집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것들 중에 말씀하신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네.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바로 정영식 지명자가 내린 거예요. 대법원이 그대로 사실 그 유죄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의 전세금을 불법적으로 뇌물 성격으로 받아서 좀 전달했다. 그래서 이건 뇌물이다라고
대법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전원 일치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그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징역 5년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그렇죠. 형량이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가능한 그런 형량으로 낮췄고 또 실제로 집행유예를 4년을 선고를 해서 이때 이 두 가지로서 사실상 굉장히 하나는 정치적인 판결이다. 네. 하나는 또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다라는 그런 지금 낙인을 좀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제가 보충을 한다면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된 어떤 선고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그런 그 비판이 많았어요. 지금도 판결이 불만이 있으면은 뭐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다 털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정영식 지명자가 그 판결로서 많은 어떤 그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네.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흔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정영식 지명자는 이 30평 네. 아파트에 네. 분당에 네. 90년도에 입주를 해서 살고 있고 전혀 그런 어떤 삼성과 연관이 없는 없다.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연관이 없는 그런 직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진보나 좌파 진영에서 이 판사가 마치 보수적인 판사고 또는 이 판사가 굉장히 사적인 어떤 그런 그 이득을 취하는 판사다라고 비판을 하기에는 그렇지 아니한 판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2012년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의원직 박탈형을 받았던 원혜영 의원의 경우 무죄를 선고해서 원심을 깼고 또 최경환 부총리 아시죠? 네. 최경환 부총리 뇌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특가법상 뇌물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2심에서 유죄 네. 징역 5년형을 뭐 때린 적도 있고 이렇게 사안마다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사실은 원칙대로 판단을 했다라는 법조계의 평도 있어서 이건 조금 판단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함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렴하신 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바람잘 날 없는 인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도 참 피로감이 쌓일 것 같은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인적 개편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젊은 인재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대규모 인사 수요로 인해서 오히려 또 폭넓게 좀 인사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평론가님? 첫 번째는 지금 앵커님께서 처음에 이 꼭지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사는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인사가 만사냐면 국정운영을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들을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국정운영 철학이 좋아도 또 아무리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투여한다고 해도 그것을 맡은 사람이 청렴하지 못하거나 불공정하거나 원칙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국정운영 철학도 또 예산 집행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청렴하거나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또는 이 분야에서는 정말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지금까지 너무 혹시나 역시나 이런 식의 패턴이 네. 되풀이됐기 때문에 인사도 좀 파격적으로 동종교배가 아니라 이종교배 전혀 다른 생각과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있던 어떤 틀 속을 깨고 전혀 다른 틀의 영역에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 전혀 다른 지금 인사를 하고 있어 정말 국정이 바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사가 만사입니다. 적정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갖다 쓰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좀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법률쇼 두 번째 이슈 바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모임 만든 비명계 당내 갈등 격화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4명이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름하여 원칙과 상식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원칙과 상식 굉장히 좋은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모임 출범 배경과 운영 방향도 설명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평론가님? 네, 일단 누군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원부터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자, 이원호 의원 네. 고개 끄덕이죠. 네. 거의 매일같이 인터뷰에 나와서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으니까 조응천 의원 또 네.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윤영찬 의원, 네. 윤영찬 의원 뭐 가능하죠. 또 김종민 의원까지. 네, 끄덕여야죠. 끄덕여야죠. 이 네 사람 역시 개별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인터뷰도 응하고 네, 그렇죠.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답변했지만 아예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임 이름이 원칙과 상식입니다. 일단 뭐 모임에서 뭘 할 거냐라고 네. 이제 뭐 봤더니 당 지도부에 4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3가지군요. 하나는 도덕성을 회복해라.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그다음에 비정정치를 회복해라라는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 하나는 시한부, 그러니까 네. 시한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정치 회복 이 3가지가 뜻하는 바는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가 있다. 오.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고 또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데 개딸이라고 표현되는 네. 그런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가 파괴된 거다. 뭐 이런 민주주의 회복, 비전정치 회복, 그러니까 방탄 지금 정당으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지금 예전의 어떤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개인의 방탄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 이 3가지 다 합치면은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내용으로 들려요. 그렇죠. 근데 2번째 시한이라는 게 더 눈길을 끕니다. 12월 내로 해라. 왜 12월을 딱 정해준 걸까요? 12월 내로 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 D-Day, 즉 4월 총선에 딱 3개월 전. 네.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 무엇인가를 못하면 우리는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뭔가를 획책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더 의미를 늦으면 볼수 자신들이 있겠군요.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천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모임 만든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천을 받으려면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맞서기도 했었는데 결국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일종의 독자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점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면 탈당 준비 운동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저는 딱 한 상황이 떠올랐어요. 독수리 오형제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한나라당 독수리 오형제. 그 누구가 계셨죠? 그 김부겸 의원. 네. 김부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이었어?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그럴 기억 수 못 있을 하시는 것 분들도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 자, 김부겸 의원은 이부영 의원, 네. 전 의원이죠. 그다음에 이우재, 그다음에 김영춘, 뭐 또 한 사람이 누구더라? 이부영, 안영근, 네. 안영근 의원까지 이 5사람이 한나라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탈당을 하고 네. 모임을 하나 만듭니다.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통합연대라는 네. 모임을 만들어서 결성을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통합연대로 계속 의원 활동을 할 거야라고 했지만 곧바로 열린우리당으로 넘어갔었죠. 입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통합연대 직전까지 선 바로 넘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바로 원칙과 상식 아니겠느냐. 모임들이 다 이름들이 좋네요. 통합연대, 그럼요. 원칙과 상식. 이름들이 다 좋은 단어들이 붙어 있는데, 네네. 근데 평론가님, 네. 지금은 4명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지금 독수리 4형제입니다. 그렇습니다. 4명인데 더 많은 의원들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과 관련돼서 부결 한 번 됐고 가결 한 번 됐잖아요. 네. 2번 다 약 한 30에서 40표 정도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금 체포 동의안에 가결 쪽으로 표를 던졌습니다. 2번 다. 네. 그렇다면 한 38 정도 되는데 약 한 40 정도라고 쳤을 때 40명 정도가 잠재적인 탈당파 의원들이라고
봐도 무관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결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결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뭘까요? 네. 자기가 이 당에서 공천받을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4명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4명은 내가 여기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10%도 안 안 되고 된다. 있어. 뭐 매일같이 1%씩 떨어져. 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지역구에 이미 뭐 친명계 그 후보들이 막 뭐 줄을 서서 네. 지금 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이 앞서 우리 원칙과 상식 의원들 이름 하나씩 불러주실 때 제가 끄덕끄덕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끄덕끄덕 하고 싶은데 네. 이상민 의원은 안 보이네요. 네네. 이상민 의원은 조금 더 독자적인 것 같아요. 아. 독자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고 나왔다는 건 이현우 의원 등 똑같이 이재명 대표를 많이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상민 의원은 행동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행동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원칙과 상식은 아직 민주당이라는 그런 선에서 선 앞에까지 섰지 네. 발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아, 네. 발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인데 이상민 의원은 한 발을 지금 들어서 선을 넘을까 말까 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이 4명과 좀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이상민 의원의 뭐 그 당도 원래는 자유선진당이라고 해서 네. 김종필 네, 의원이 네. 만들었던 그 당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지금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합류를 했던 어떤 전력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상민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언행을 봤을 때 이 4명과 독자적인 어떤 행보를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당에 대한 혁신 요구 이거 사실 또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당에 대한 혁신 요구. 전 누구 생각하시는지 평론가님 벌써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와도 좀 유사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쪽 다 당 지도부의 비판적인 입장 그리고 또 이 당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적어지는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이 혁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비판하는 어떤 그런 이 태도나 상황들이 단지 뭐랄까 그냥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혁신을 위해서다. 이건 뭐냐? 명분이에요. 혁신이라는 걸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늘 되풀이되지만 4년마다 한 번씩 어떤 정당이든 탈바꿈을 하거든요. 이름부터 바꿔요.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네. 이름을 계속 바꿔왔거든요. 네.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입니다. 기록. 어떤 기록이냐면 처음으로 거의 똑같은 이름으로 2번이나 총선을 치르는 거. 그렇네요. 민주당은 굉장히 이름을 많이 바꿔왔어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네. 존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한나라당은 굉장히 이름을 안 바꿨는데 네. 최근 들어서 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까지 계속 바꿔왔고 바뀌었죠. 있어요. 계속 패배하는 정당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근데 계속 승리하는 정당은 쭉 가는 이름을 거죠.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혁신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지만 4년마다 이렇게 비주류들이 혁신을 얘기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과 상식 또는 이상민 의원이나 이 당에서 공천받을 확률이 없을 바에야 무엇인가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아가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평론가님 이제 결국 또 이 모든 게 사실 총선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표현 사실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왜 험지 출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럼 험지 반대는 뭔가요? 그럼 그런 데 가면은 그냥 당선이 된다는 건지 네. 험지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뭔가 노력도 해보지 않고 험지니까는 우리는 뭐 승산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이 표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또 험지로 보내라, 험지 출마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면서 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뭐 3선 이상 의원들 이제 나가라 하니까 뭐 그럼 당 대표도 같이 험지로 가라 뭐 이런 맥락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예, 첫 번째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험지라는 말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거의. 그죠. 왜냐면 지역 정당. 지역 정당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나온 거죠. 지역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은 호남을 뭐 이 텃밭으로 지역 텃밭으로 생각하고 하고. 어떤 정당은 영남을 텃밭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텃밭이 아닌 곳은 험지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험지에서 아예 뭐 그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명예스럽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험지라는 표현 자체가
자체가 사실 우리가 정치 발전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뜻으로 들리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 대표한테 험지를 요구하는 건 사실 언제든지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이런 거예요. 당대표는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들을 사실은 잘라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희생을 요구할 때 요구하는 어떤 당사자도 그럼 희생을 함께 해라. 그렇죠. 예를 들자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종로에 나가라. 네. 근데 지금 당시에 정치 경험이 어떤 황교안 대표한테 종로로 나가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또 위험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종로로 나가라, 뭐 종로가 아니라 무슨 비례로 나가서 전국을 다 지휘해야 된다. 이 논란으로 수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당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공천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다면 당신도 희생을 해라. 어. 그러니까 희생 당할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당신부터 희생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연고지도 아닌 인천 계양을에 빨리 방탄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갔다면 이제 그때 당시는 비상 상황이니까 이제는 제대로 당 대표로서 전국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세우려면 험지에 출마해라라는 논리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는데 검증위가 진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지니고 있는 건 사실 당대표 본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지금 재판이 뭐 매주 열리게 생겼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요.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지금 계속 쳇바퀴예요. 그러니까 검증위원회가 열렸는데 검증위원회 열리자마자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증위가 제대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총선이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선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총선이 왜 중요하냐?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지금 국민을 생각하는 총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은 아닌 건지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국민을 위한 선거 모두 준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치인 한동훈 임박입니다. 평론가님도 워낙 또 이제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지만 원래 그 시대에 가장 핫한 사람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요즘 예. 제가 들여다보면 사실 한동훈 장관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거수일투족 그의 말 한마디 심지어 옷까지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가장 핫한 그런 인물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총선 얘기 나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좀 솔솔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원래 총선 출마나 이런 행보의 시작이 가족들이 또 이제 함께 나오면서 또 어떤 포문을 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동훈 장관 부인 공개 행보 나온 게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은정 변호사죠. 네. 진은정 변호사가 적십자에서 하는 그런 네. 봉사활동인데 사실 본인만 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이제 얘기도 했지만 그 국무위원 장관 부인들, 배우자들이 매년 하는 행사다. 그리고 15개 우리나라 주한 외교 사절 배우자들도 함께 해서 한 70여 명 정도의 그런 그 봉사자들이 사랑의 꾸러미, 그러니까 선물 꾸러미인데 이 소외계층의 어르신들한테 줄 그런 선물들을 패킹하는 그런 네.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도 사진을 봤지만 추경호 부총리의 부인도 계셨고 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네. 부인도 계셨지만 그 중심이 진은정 그 한동훈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변호사다. 중심에 있는 사진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진은정 변호사를 지금 이 포커싱한 네, 그렇죠. 그런 행사였느냐 뭐 이렇게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뭐 진은정 변호사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뭐 비판을 하는 건 그만큼 한동훈 법무장관의 정치 행보에 연관시켜서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치 1번지 종로잖아요. 여기 출마설이 한동훈 장관이 솔솔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아까 뭐 제가 황교안 네. 자유한국당 대표 말씀도 드렸지만 되게 첫 번째가 이제 종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 거물급 그러면 그렇죠. 아유 종로에서 저 승부를 보세요. 거물급. 예.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돌아보면 종로에서 나와서 국회의원 된 분들의 두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명박 의원, 그렇네요. 종로. 종로. 노무현 의원. 종로에. 그렇네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실 계속 떨어지셨지만 그럼 종로에 나와서. 종로에서 의원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역시 정치 1번지 맞네요. 그래서 뭐 거물급들은 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종로에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 얘기도 나와요. 네. 비대위원장 맡아야 된다. 한동훈 장관.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지티브하게 생각할 때 이 당이 이 여러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늘 새로운 어떤 수혈이 됐을 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을 때 지지율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만 하더라도 사실상 상대당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여가 없었던 어떤 경력이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냐면 이 당에 원래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피로도가 쌓여 있었다라는 의미로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직은 모르니까 그렇죠.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신선한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출마만이 아니라 당 전체를 굉장히 개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로서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비대위원장까지 하면 지지율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주목도를 끌면서 그대로 당의 어떤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측면으로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이제 윤 대통령도 현재 출마 계획은 없는데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라고 발언을 한 게 불과 3년 전인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통령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에요.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 말 한 5개월 후에 그렇죠. 사퇴를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그렇죠. 후보가 됐습니다. 이 발언이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의 발언과 성격이 달랐거든요. 그 직전까지는 회피하거나 답변 자체를 회피하거나 검찰총장직을 열심히 수행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답변만 했는데 보세요. 퇴임 후를 언급을 했어요. 내 퇴임 후가 있다. 퇴임 뭔가가 후에 있다.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을 하겠다. 근데 정치인들의 이 일상이 언제나 그렇잖아요. 국민한테 봉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서 윤 검찰총장이 맞아요. 정치로 뛰어드나 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맞아요. 다들 그렇게 해석하셨었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인가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표현이 결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포커싱이 되고 있어요. 정치에 들어오신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어저께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네. 이럴 때면 거리를 약간 뒀어요. 지금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런 기사들을 내가 읽을 시간이 없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모호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진짜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또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 후 대구 출마 가능성도 시사를 하면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공식 일정이긴 하지만 대구를 방문하는 것을 놓고도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된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지도도 상당하고요. 인기도 상당합니다. 지금 가장 핫 이슈 키워드에 올라 있는데 결국 총선 위기론을 극복하고 한동훈 장관을 합류시켜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포석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반반입니다. 만약에 반반. 진짜 나오게 된다면 사실 또 굉장히 어떤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뭐 그런 어떤 정책을 그렇죠. 행보일 테니까. 하지만 이미 또 많이 또 그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의 신선도가 있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행보도 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총선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도 생생법률쇼에서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평론가님과 함께 하다 보더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